오늘은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 김중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주식시장이 참 뭐라 그럴까 헷갈리는 시장인데요. 네, 오를만 하면은 또 내리고 네네. 또 내렸다가도 다시 반등을 하고 이게 뭔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네. 사실 건전한 어떤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좀 한번 조정이 올만하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최근에 고민이 조정이 오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법, 시장이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은 분명히 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주식을 사서 충분히 수익을 낸 다음에 팔아도 그 이후에 조정이 온다면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 때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주식시장이 보시는 것 같이 이건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전 역사적 고점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 이전 역사적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그런 말들을 쓰죠. 주린이라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 주식이 없어서 수익에 소외된 사람이 이제 주린인데, 주린이의 고민은 남들 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주식을 좀 하고 싶은데 문제는 상투를 내가 사면 상투 아니야? 그렇죠. 내가 참 막차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차트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제 금융위기 당시 때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를 그린 거고, 하나는 이제 몇 년 전에 2017년 반도체 호황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사면 저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지점에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조정은 오려면 핵심인 그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상반기 중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네. 이 시장을 꺾게 할 그 리스크 최대 요인이다 이런 네네, 말도 맞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연준 의장이 네. 지난번 FOMC에도 확답을 줬지만 뭐 네,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런데 네. 그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네. 왜냐면 실물 경기 지표는 자꾸 올라가니까 물가가. 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연준 의장 말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2015년 12월에나 확실히 됐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기준금리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단기금리, 금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단기 그림,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에 연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10년물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관계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어찌됐든 제가 서두에 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는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이 금융시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금융시장의 출발점의 변수는 금리입니다. 모든 게 금리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요. 우리도 주식을 얘기할 때 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냐. 이게 금리 대비해서 비교하는 다 얘기거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각국의 이자율의 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시장의 등락이나 이런 것들은 금리로 좌우가 되고, 그 금리 중에서 바로 연준의 그 미국 기축통화국의 연준의 금리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 두 개, 한국하고 미국의 국채 10년 금리하고 코스피 S&P 500을 그렸는데요. 뭐 금리는 지금 역축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리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금리라는 거는 이제 금리는 그럼 뭐가 좌우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금리라는 게 사실은 물가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나와 있듯이 물가 CPI라고 하죠. 한국 CPI하고 미국채 10년물, 한국채 10년물을 같이 그리면 이렇게 동행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인플레이션이냐? 물가는 저희가 CPI라는 이 지표는 한 달에 한 번, 빨라야 한 달에 한 번 확인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인플레이션 지수라는 거는 이제 시장이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기대, 결국 물가가 얼마를 오를 거냐라는 기대이기 때문에요. 주가 지수와 같이 저희가 매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상승하면 결국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조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금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네. 연준이 과연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해주는 게 더 낫겠느냐, 혹은 네. 인플레이션을 막는 가장 손쉬웠고 강력한 방법이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어떤 것이 낫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도 의견이 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유동성 공급을 최소한 해야죠. 줄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건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코로나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유동성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인플레이션의 기대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연준 쪽에서 고민이 미국의 정부 부채,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평균 물가 목표제다, 아니면 YCC다, 일드 커브 컨트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기대, 그에 따른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FOMC 회의에서 그 파월 의장이 결국 이 경기는 코로나에 달려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백신 접종이 되면서 모든 이런 어떤 논란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계속 효과가 있을까? 네. 변이에 대해서 위험성이 더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제가 후반부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뉴스를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따른 오해로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이 상황에서 백신을 맞았을 때 내가 어떤 손해볼 확률과 코로나에 걸렸을 때 손해볼 확률, 이건 지금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내가 백신을 받을 수 있으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뭐 3차 임상 시험도 하기도 했지만,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 화이자 같은 경우에 95%의 예방 효과를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접종을 가장 전 국민 대상으로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많이 된 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접종한 백신을 맞은 군과 백신을 맞지 못한 군, 2차 접종까지 못한 군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백신을 맞은 군이 예방 효과가 98% 정도 나온다. 그래서 사실 그 화이자에서 얘기하는 95%보다 소폭 더 높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뭐 사람들 죽는 얘기들이 계속 좀 들리죠. 뭐 거기다 건강한 사람도 죽는다. 근데 뭐 서두에도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뉴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면 뉴스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하루에 매일. 우리 많이 출생을 하고 또 많이 죽고 이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명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근데 하루에 1000명이 죽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중에 한 30명이 비타민을 먹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뉴스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오늘 30명의 비타민을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러면 뭔가 비타민이 이 사람을 죽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후 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 속에서 사람은 뭐 살고 죽고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제 기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백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백신이 지금은 3세대 백신이죠.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쓰는 mRNA 방식의 백신은 3세대 백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백신보다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코로나 우려를 해소하는 거는 이제 백신이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로나를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어떤 변수로 보는데 그냥 좋아질 상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주식시장이 과열이냐 버블이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사실 네네. 이 논란은 몇 개월 전서부터 계속 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난달 1월 달에 20조 이상의 개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네네.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상승폭은 따지고 보니까 몇 프로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전에 작년에 개인들이 투자자로 메인 투자자로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그 힘이 이제는 네. 약해진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돈이 20조가 넘게 들어왔는데도 몇 프로 뭐 3.4%도 상승이 안 될 것 같다는 데이터를 네네. 봤는데요. 네네. 이게 그러면 현재 메인 투자자인 개인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추가 상승의 동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 이제 주식시장이 좀 쉬어가는 이슈들을 뭐 보시면 전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그런 이유를 좀 들여보면은 그 전년 이제 4분기였죠. 연말 11월, 12월 때 보면 굉장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파르게 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부터 시작될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반도체 주문이 이제 오버부킹도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생산에 있어서 이제 전일 퀄컴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바틀렉이 있으면서 생산 차질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 사실 따져보면 이게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아서 일어나는 건데 숫자가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점은 이제 그 한국 주식을 끌고 가는 한 축인 반도체가 이번 달 정도 약간 슬로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정도다. 그러니까 미리 또 선반영된 부분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열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가열은 일단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도 충분히 그러한 근거로 유동성이 들어올 여력이 많이 남아있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가열이냐 이 얘기를 이제 고객 예탁금, 신용잔고를 가지고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 고객 예탁금이 뭐 그래프에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5년 평균이 한 20조 정도였습니다. 지금 70조를 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 한 3배 가까이 올라갔고, 뭐 거래소 코스닥 모두 신용잔고가 10조를 넘고 있고 사상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돈이 과도하게 몰린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시가총액이 우리가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해도 2000대 초반에 있었던 지수가 지금은 3000을 넘어서 즉 1000 이상이 올랐다. 이거라서 고객 예탁금을 시가총액과 비교를 한다면 과거 대비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과거 대비 오히려 고점을 기록했던 거는 지난 4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고요. 신용잔고도 지난 그 시가총액과 대비해서 보면 고점이 이제 11월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인 10월부터였다라는 점. 그래서 늘어난 시가총액에 대해서 커진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과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주식을 사는데 고객 예탁금을 통해서만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네.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유동성 효과에 따른 이제 주식시장의 자금을 비교하는데 M2 광해통화라는 M2죠. 그거하고 고객 예탁금을 먼저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봤더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은 분명히 많아서 고객 예탁금만 본다면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자금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객 예탁금에다가 주식형 펀드를 더한 다음에 M2하고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 상품으로 얼마나 여력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M2 대비 최대치는 고객 예탁금과 주식형 펀드의 최대치는 10년 전이었던 금융위기 당시였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 당시보다도 상당히 낮아 있고 뭐 상승 여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M2의 순증분, 지금 70조 정도가 고객 예탁금인데 M2의 순증분이 다 고객 예탁금으로 온다라고 보면
한 138조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 고객 예탁금에다 주식형 펀드를 더한 게 왜 M2 대비 낮냐? 이 얘기는 투자의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간접 투자를 선호를 했고요. 전문가를 신뢰하고 펀드를 가입하고. 그렇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서 펀드의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투자를 선호하고, 지금 뭐 유튜브 채널과 같이 이런 정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도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면서 이제 주식형 펀드에선 계속 돈이 나오고, 그 돈이 계속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과 주식형 펀드로 본다면 아직도 충분히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38조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아직 그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돈이 계속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필요한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결국은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 돈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실적의 방향성이 문제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뭘 바꿨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언택트, 이제 결국은 인간이 가야 될 방향인데 강제적인 언택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라는 게 디지털이거든요. 네. 결국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강제적 언택트로 이제 미래가 빨라졌는데, 우리 증시, 우리 산업에 보면 이런 언택트에 관한 수혜가 굉장히 많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등 뭐 이런 부분 등인데요. 그래서 결국 한국 증시는 강제적 디지털 환경의 수혜로 결국 그 언택트의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실적 개선의 기대가 올해 계속 유효하면서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실적 개선 흐름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될 거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의 이익 기여도가 반도체가 전체 시장이 주는 이익 기여도가 한 35% 정도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빅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반도체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또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면 ROE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상승 조건 첫 번째인 실적 계속 기대, 이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이 이미 된 거잖아요. 네네. 이게 보통 과거의 경우를 봤을 때 시작이 되면은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요? 뭐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 2017년 사례인데요. 뭐 한 1년 반 정도 갔고요. 뭐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처음 가는 기류였죠. 그 클라우드 서버 투자 뭐 이런 거다 보니까 투자 과잉도 뭐 일어났었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에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빅사이클도 좀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이 빅사이클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빅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식시장은 항상 모든 게 선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것을 그 선반영해서 가장 높은 시점들, 이게 그 사이클이 끝나기 보통 대략 몇 개월 전에 그런 어떤 정점을 이루게 되나요? 글쎄요,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보통 실물에 대해서 6에서 9개월 정도 선반영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정말 빨라서 내년 상반기다라고 하면 하반기 말 4분기 정도쯤 가서 이제 걱정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지금이 역대 고점을 넘어서 3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만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고, 네.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여러 기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사이클뿐만 아니라 그런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내렸었잖아요. 네네. 여러 날. 뭐 다시 올해 이번 주 초 들어서 이렇게 좀 조금씩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까지 박스권이라는 어떤 오명을 쓰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락으로 가는
네. 그 장세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다시 꺼내서 얘기하겠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까지는 주식시장 조정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떠냐 이 부분인데요. 이제 그 왼쪽 그래프에 있는 하늘색 선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BI라고 해서 이븐 인플레이션 인덱스인데요. 이게 보시면 하늘색이 2020년에 가면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네. 코로나로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건 그거죠. 이게 올라간 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 지금 BI 지수가 2%대를 넘어서 2019년 말을 넘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따른 우려인데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좀 분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인플레이션을 봤는데 코로나 시대였다 보니까 코로나에 민감한 인플레이션,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 그래서 콘택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에 둔감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코로나 인센티브 인플레이션, 그래서 언택이 될 건데 이런 지표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집안 연준들이 이렇게 좋은 지표들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색 선이 BI지만 그 코로나 인센시티브 인플레이션, 둔감한 인플레이션은 저런 식으로 경기가 좀 무관하게 계속해서 언택트 쪽에 높은 수요를 보이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올라간 이유는 코로나의 센시티브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면서 코로나 해소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요. 이게 올라간 상황인데 그럼 이게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갔냐 이 부분을 또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을 분해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나오려면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나눈 부분이 이제 오른쪽 차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늘색 선, 옅은 하늘색 선이 이제 그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의 수요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진한 파란색 선이 그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공급은 저런 식으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늘색 선은 0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다음에 아직 전체 인플레이션이 2%를 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온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기저적으로 계속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야 된다. 왜 그렇게 봐야 되냐라고 보면 이제 결국 백신 접종이 중요한데요. 지금 뭐 전 세계 백신 접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요국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가장 빨리 시작한 게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시작했죠. 그렇지만 단일 국가로서는 아무래도 잘 똘똘 뭉치면서 행동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빠르게 인구도 크지가 않고 이러면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8%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미국입니다. 지금 한 8% 정도 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보면 한 2,500만 명 정도 이제 맞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CDC가 얘기하기를 주간으로 앞으로 한 1,000만 명 정도씩 접종을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게 1차 접종 기준이고요. 그래서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나려면 2차 접종이 나야 되는데 자, 집단 면역이라는 게 70%입니다. 그러면 미국 인구가 3억 명이죠. 그래서 2억 명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남은 1억 7천 명을 맞아야 되는 거죠. 또 2차 접종까지 해야 되니까 즉 4, 5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집단 면역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집단 면역 효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저런 식으로 좀 많이 맞으면 확진자가 둔화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케이스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접종 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냐 봤더니 왼쪽 그래프인데요. 뭐 진짜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어서 이 백신 접종의 효과가 있냐 이거를 뭐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크게 늘어났다가 회색 선이 도표가 이제 확진자 수인데 이게 줄어든 거는 4차 유행 때문에 뭐 이스라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한 영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도 이동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 다시 확진자가 줄면서 이쪽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데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회색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서 백신 접종이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면 다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더라. 그렇다면 결국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가 있으려면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60-70%의 집단 면역은 형성이 돼야지 효과가 있다. 그 얘기라면 다시 미국을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그 수준이 미국이 오려면 올 상반기는 지나서 하반기 7-8월로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돼야 확진자 수가 의미 있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가 오기 전까지 주기적 조정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전제로 본다면 최소한 상반기 중엔 주가 조정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변동성에서 주식시장이 좀 빠진다면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 이스라엘 경우를 보니까 진짜 뭐 70-80% 될 때까지인가 미국이 그 정도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네. 그 얘기는 아직도 그 코로나하고 우리가 계속 밀접하게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없는 거죠. 네. 그로 인한 어떤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중앙은행들이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연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물론 연준의 발언들이 좀 약간 슬로우해지면서 유동성 기대를 약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유동성 공급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코로나가 거기 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미국보다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뭐 앞에도 나온 대로 지금 보면 중국 1.7%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은행이 물론 이제 중국은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다가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이 되면 긴축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좀 반복을 했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집단 면역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유동성 공급이 끝났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말씀하신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네네. 지금 지난주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버텨야 되나?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월달 지금 약간 주식시장이 슬로우한 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 워낙 좋은데 그게 선반영됐고 그러면서 좋은 와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음, 바틀렉 그리고 병목 현상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월 한 달 정도는 좀 슬로우한 흐름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빅사이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 주식시장의 조정은 안 나타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조정받을 때 사는 것이 6개월, 9개월 이후를 본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가진 본인의 종목이 우량주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인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것 건데 요즘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매수하시는 종목이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전자, LG화학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연간으로 그렇게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 아니고 그런 시장 가장 대표적인 대표주를 매수하셨다면 우량주를 매수하셨다면 지금 좀 인내하고 2월 이후 다시 주식시장에 탄력을 받고 회복을 할 때를 대비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